네. 제가 생각하는 그냥 2차전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재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산업인데 저는 되게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거든요. 네. 최근에 신고가 나온 종목들 들여다보면요. 정치 테마주 아니면 바이오예요. 드릴게요. 이게 사실 고민이 아마 많으실 거고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안 좋은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미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좀 많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비중이 너무 큰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만약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최소 물려 있고 마이너스가 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마이너스 50%라고 가정을 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은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뭐 네. 2차전지는 진짜 안 좋게 본다라고 계속 뭐 물론 2차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를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이게 그냥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냐. 물론 이제 공매도가 어느 순간에 그걸 감으면 그러니까 숏을 쳤던 거를 감으면 숏커버랑 같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2차전지가 추세적으로 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그냥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이슈로 뭐 캐즘이다 아니면은 2분기 실적이나 하반기에 턴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냥 2차전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2차전지가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2차전지의 원재료의 비중은 거의 한 60%가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서 가져오냐면 다 중국이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순간 뭐 정치적인 이슈든 아니면은 뭐 사업적인 비즈니스 이슈든 중국이 그 원재료에 대한 가격을 다른 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면 이 산업이 과연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원재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산업인데 그거를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되게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디일렉에서 그 LG화학 그 기사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가 아니라 그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받는 것들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합작으로 뭐 하나 투자한 거 있는데 그게 아마 지난 주말인가에 나온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전인가 뭐 며칠 전에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원재료단에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안 보이는 산업 섹터를 이게 턴을 할 것이다라고 가지고 보는 게 저는 되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를 계속 방치를 해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타이밍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단은 반등시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다들 이렇게 빠진 종목들 상담이나 코멘트를 하다 보면 네. 반등시에 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반등이 나올 줄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당장 내일이라도 쇼커버 턴하면서 올라오면은 뭐 쇼커버가 되게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세게 올라올 수 있고 왜냐면 탄력적이잖아요. 여기 움직이면 여기는 사실 2차전지를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흔히 말해서 베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붙고 수급을 만드는 섹터이긴 하지만 네. 저는 추세적인 상승은 되게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사실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명의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실적이 좀 턴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하나 유진 그다음에 하나증권 두 군데서 네. 이제 나왔었던 거였잖아요. 그때도 저는 방송에서도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단기간에 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LG엔솔까지도 빠지는 건 저는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일하게 잘 버티고 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실적이 여기 대표이사분이 인터배터리 때인가 거기서 이제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턴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해주면서 그게 이제 시장의 반응을 먹었었던 거였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빼는 거면 그냥 전체적으로 섹터를 매도를 치고 거기에 이제 공매도 물량까지 같이 맞물려서 매수세가 없는 그런 흐름이어서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반등시에 저는 뭐 계속 매도. 계속 줄여간다. 네, 한 여기- 방에 그냥 아 답답해 그냥 싹 다 매도. 아니면은 그냥 줄여간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죠. 저라면 네, 저는 싹 다 매도합니다. 싹 다 매도. 네, 저는 그냥 스타일이 이게 분할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네. 그냥 한 번 절반 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때리고 두 번 나눠서 그냥 딱 때려버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어차피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그냥 이후에 대응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게 막 시장이 좋으면 다른 걸로 좀 수익을 내서 네. 일부 상계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딱히 그렇게 할 만한 종목들이나 섹터도 잘 안 보여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를 만약에 그 쇼커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또는 연기금이 2차전지 전체적으로 섹터로 막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네. 라고 하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개별 기업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2차전지 레버리지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근데 2차전지 레버리지도 오늘 되게 유의미한 가격을 깼습니다. 이게 오늘 1,000원이 깨졌죠. 네. 안 좋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투자의 성향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그런 성향이시니까 차라리 그냥 싹 그런 성향이고 계속 그 전부터도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드려왔다라는 거. 꼭 알겠습니다. 지금에서 뭐 시장이 이게 빠지고 막 종목이 빠지고 공매도가 있으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앞전에 올라올 때도 이건 유중 노이즈 있고 연기금 수급 빠지면은 그대로 빠질 거라고도 얘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 잘 참고하셨던 분들은 뭐 리스크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2차전지 올라가면 저희 욕먹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되게 사실 2차전지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조심스럽죠. 네. 네. 왜냐면 워낙에 또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많고. 근데 저의 관점은 어쨌든 일관되게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유증이 삼성 SDI 하나로 저는 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업계 자료들 서치해 보면 되게 힘든 흐름이거든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타 경로당님께서 종목 질문 드릴게요. 현대차 비중 50%로 들고 계시대요. 평단은 19만 7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20만 원 밑에서 평단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몸져 누울 것 같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몸져 누울 것 같다. 19만 7천 원인데. 그쵸. 이게 사실 네. 그래요. 이게 내가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물려 내려가는 것보다 네. 줬다 뺏는 게 더 나쁘잖아요. 그쵸, 이거 분명히 그쵸. 몸져 놓는 거면 이게 줬다 뺏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요. 이게 진짜 아시잖아요. 이게 내가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물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는데 네. 이렇게 줬다가 뺏으면 진짜 거기서부터는 데미지가 더 큰데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는데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대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죠. 왜냐하면 내수 고용 효과, 이게 자동차 산업이 진짜 고용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건데 그쵸.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업의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되게 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중국이랑 미국이라는 자동차 시장을 빼고는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생산한다? 전 장기적으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제 유의미한 판매량들이,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자체 생산을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4배짜리의 기업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20만 원 아래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PBR도 지금 0.4배예요. 아니, PER이 PER이 4배면 PBR은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이게 딜레이가 길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관점은 하나 그거거든요. 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네. 지금은 내러티브인데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뭐 안 사겠어요? 자동차 당연히 안 사겠죠. 그쵸.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면은 뭐 현대차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럴 텐데 그런 이슈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20만 원 언더에서는 저는 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는 다 반영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20만 원 아래에서 사서 20만 원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 팔고 계속 이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PBR 4배?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통통이님께서 쌈쥐엔터 봐달라고 하셨어요. 약손실 구간인데 전망은 좋다고 해서요.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쌈쥐엔터. 네. 저도 이 종목을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일단 모멘텀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티니핑. 네. 네. 그 수혜주로 종목을 보는 건데,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되는 건 뭘까요?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나왔었던 데이터는 좀 실적이 좀 빨간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점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실적 시즌까지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와중에 좀 슈팅이 좀 나온다라면 저는 뭐 당연히 수익 챙기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좀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실적 지나가다 보면 어린이날 옵니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 또 연속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는 방향성을 아직 뭐 결정하기 이르다. 뭐 추세가 괜찮으면 더 들고 가는 거고, 기간적 이벤트 좀 보시되 저는 실적에 대한 포인트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린이날도 있네요. 5월 5일에.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그리고 이벤트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더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두들겨 맞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쪽이긴 네. 하거든요. 뭐 2차 전지 워낙 많이 맡고 있는데 일단 해피투게더님께서 리가켄바이오 질문을 주셨어요. 비중 5% 들고 계시고 약 손실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앞으로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유는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관세 이야기가 크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았어요. 네. 근데 그 분위기는 지금 정부 초기 때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이번 관세에 대한 이슈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곳에 견제하기 위해서 너 중국이랑 친해? 안 돼. 너 중국이랑 루트 터?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나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결국에는 목표점은 중국이다.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뭐 CDMO부터 해서 미국 안에서부터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이 많이 힘들 때 경기 방어주를 좀 찾아보듯이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빠르게 찾고 싶은 종목들을 좀 찾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거든요. 네. 최근에 신고가 나온 종목들 들여다보면요. 정치 테마주 아니면 바이오예요. 그쵸? 예, 최근 한 일주일 사이 봐보십시오. 정치 테마주 아니면 바이오가 신고가에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바이오 종목군들은 조금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합니다. 어제는 반등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가 4월 달에 있죠. 지난주부터 해서 유럽의 폐암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이오 관심 줄까? 고민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사이 동안에 지금 FDA 승인 나온 바이오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점점 풀릴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4월 말에 미국 암학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암학회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암학회 일정을 앞두고 임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개 여부를 지금부터 발표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우리 암학회 참여한다. 암학회에서 파이프라인 이만큼 공개할 것이다. 신약 데이터 이렇게 공개할 것이다. 이미 가이던스를 만들고 있어요. 네. 뉴스도 제법 나왔습니다. 암학회 검색하시면은 기업도 쫙 나오실 거예요.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죠. 다만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내렸어요. 어제는 올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긴 한데 리가켄 바이오를 지금 5% 비중 갖고 있다?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일 것 같아요.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요. 최근 한 달, 두 달 정도는 좀 못 갔어요. 근데 큰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형태로 해서 저점을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위치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리가켄 바이오가 기대하는 이벤트는요. 어떤 암학회가 진행되더라도요. 꼭 포함되는 요즘 키워드가 있어요. ADC.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고 비파마의 연결에 대한 파이프라인 공개한다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리가켄 바이오는 좀 살아있을 것 같다. 조정식 매수 관점.
조정 시 매수 관점. 네. 근데 딱 전저점 구간이잖아요. 네. 그 구간에서 매수하고 일단 기다리는 전략이 지금은 좋을까요? 괜찮죠, 위치는. 그리고 이벤트는 알고 있잖아요. 이달 말에 이제 아마케 보시고. 그 아마케 리가켄 앞두고 바이오가 이번 발표도 아마케에서 뭐가 또 있나 봐요, 일정이. ADC 플랫폼으로 해서 파이프라인 공개를 할 겁니다. 음. 이미 뉴스도 나와 있어요. 네. 그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좀 네.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라라님께서 DI 질문을 주셨는데 22,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네. 어제 오늘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이에요. 네. 네, 다른 여타 섹터 종목들 대비해서 DI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주가 차트를 봤을 때는 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떠나서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박스권을 지켜가면 어떨까. 근데 매수하신 단가가 2만 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가에 대한 추세를 봤을 때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요. 그건 좋은 가격은 아니죠. 네. 만약에 돌파 구간에서는 도전할 수 있는 위치긴 한데, 지금은 돌파가 아니라 저항대에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중이 좀 적다라면은 저는 이 박스권에 대한 중심 라인대 이하에서는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온다라면은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비중을 좀 다시 채워가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특정한 시점에서는 이 종목은 주목을 또 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보는데, 만약에 그 2차전지.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내에서 좀 기본적인 장비만 공급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안정적인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항상 반도체 이야기하면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나 장비나 이쪽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레거시 쪽이라든지 기존의 그 전통적인 있던 종목들은 사실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재정비되고 있는 것은 고객사를 많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종목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 안에서의 대응 1차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윤현아님께서 현대백화점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마이너스 10% 구간이라고 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가 6개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 오늘은 뭐 딱히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마이너스 10% 구간에 계시는 현아님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오늘 나온 리포트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현대백화점에 대한 가장 큰 수익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많이 백화점 방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유통시장 내에서 온라인으로 뭔가 시장에 대한 활로를 찾고 있잖아요. 일단 소비가 좀 앞서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 경기 상황도 결국에는 경기 둔화세를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비니빈 부익부에 대한 흐름 본다면은 명품 수요라든지, 그리고 면세점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사실 현대백화점에서 기대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방한하는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현대백화점이 또 면세점 사업권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지금 장관급 회의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엔터 이 관련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뉴스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확정된 뉴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어지는 거는 이제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노선 항공 노선을 높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20%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중국으로 가는 자국민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나라 오가는 또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노선을 늘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면세점 사용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세점 사업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오랫동안 빠졌어요. 네. 호텔신라는 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가에 대한 인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백화점도 사실은 수혜를 같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네, 보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